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혼식 사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식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방송 시절에 제가 꽤 결혼식 사회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근데 안 본 지도 꽤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글쎄, 신랑 신부가 뭐 몇 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요, 그 우리 이인혜 기자 아시죠? 이인혜 기자 어머니 아버지 뻘이에요, 나이가. 네. 네. 이인혜 기자 아빠 뻘이야, 내가.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인혜 기자 가끔씩, 본인 부친한테 하는 행동을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약간 뜨아할 때가 있는데, 예. 뭐 그렇다는 얘기만, 예. 50대 결혼하면 가능하죠. 그렇죠. 네. 연식이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연식이 71년 연식이라서, 네.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재혼 전문 사회자. 이게. 악플러님, 진짜 진짜. 재혼 전문 사회자? 야, 재혼 전문이면 가능하겠네요. 예.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이 갔다가 왔으면, 그렇겠네. 되겠네요. 예. 네. 참, 참, 결혼식 사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옆으로 좀 샜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묵직한 내용인데, 시작부터 지금, 웃는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인혜 기자님의 작은 오빠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을, 이인혜 기자, 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섬찟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아까 좀 전에 있다 간 우리 대우 PD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정도는 아닐 거고요. 아마 그 작은 삼촌, 작은 아버지 정도 뻘은 될 것 같아요.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결혼하시면 제가 거기 있는 사회를 보러 갈게요. 네. 참 주제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묵직한 주제예요. 자, 웃음기를 싹 가시게 하고, 자, 두 번째 주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조희대 보면서 저는 참 저 자식 저것도 내란 공범일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조희대, 나도 조희대가 내란 공범 같다. 댓글들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희대는 내란 공범이다 라고 말한 거는 약간은 비난이 더 많이 섞인,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라기보다 조희대의 행동을 가만히 보아하니 이 자식 이거 아무리 봐도 내란 공범 아니야? 이런 식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부터 조희대가 그동안 했던 일을 자분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봤더니 재밌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대법원의 타임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법원의 타임라인을 쭉 살펴보면은 조희대야말로 내란 공범, 내란의 또 다른 주요 업무 종사자, 내란의 수괴가 아닌가, 또 다른 수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대법원 타임라인은 말한다. 조희대는 내란 공범,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고 썼는데 사실 내란 수괴란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조희대는 내란 수괴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있었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나열을 한 것인데 이것을 나열을 해보니까 정말 눈에 확 들어옵니다. 조희대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보통 보면은요, 어떤 한 행동에는 그 사람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저런 행동을 했지? 의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쭉 해왔다는 이 타임라인을 쫙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의도를 갖고, 이런 의도를 갖고 이런 짓을 했구나. 자, 이런 겁니다. 어떤 50대쯤 되는 아저씨가 뷔페에 가가지고 식사 예약을 합니다. 한 100명 정도 올 거예요. 식사 예약을 할게요. 라고 하고 갔다 칩시다. 이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100명 정도 올 겁니다. 예약을 하고 뭐 예약금 걸고 갔다가 쳐요. 뷔페에 가가지고 100명 정도 예약했다 칩시다. 이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뷔페 계약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 그 전날 뭐 결혼식장을 찾아다니면서 결혼식장 예약을 했어. 그리고 그 전날은 웨딩 드레스를 또 맞추러 갔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결혼 예물을 구하러 갔어.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러 간 겁니까? 결혼식 준비를 하러 간 거죠. 본인의 결혼식인지 아들의 결혼식인지 혹은 딸의 결혼식인지 몰라도 하여튼 결혼식 준비를 하러 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환갑잔치를 준비한다고 그랬으면 본인 혹은 환갑을 맞이할 분의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생일 케이크 같은 걸 준비했겠죠. 그죠? 자, 이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전후 행동을 같이 보았을 때, 이른바 타임라인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조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희대의 행동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 타임라인을 쭉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에서는 바로 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조희대의 내란 음모, 내란 기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12월 4일, 작년 12월 4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긴급 간부회의 소집. 사법부 긴급 소집을 했는데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언제라고요? 2024년 12월 4일 0시 20분. 12월 4일 0시 20분. 아직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죠. 계엄은 12월 4일 1시 1분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전에 대법원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 다 들어와! 컴온! 했다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이 회의를 소집했느냐? 규정을 검토해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거야. 계엄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보고를 했대. 행정처 간부들이. 뭔 내용인데? 자,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 외환의 죄, 공무방해나 공안을 해친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은 군사법원이 재판한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된다. 그러니까 조희대는 뭐 한 거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계엄이 한참 선포된 직후에 뭐 어쨌다고? 야, 계엄 선포됐으니까 우리 법원의 권한을 어디로 넘겨주자? 군사법원에 넘겨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계엄에 협조한 거죠. 대법원장이란 개새끼가
계엄에 반대하지는 못할 망정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대법원의 권한을 넘겨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장입니까? 이거 탄핵감이에요. 이거 탄핵감이에요. 불법 계엄을 보고서 저것이 불법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고 계엄 선포됐으니까 우리 권한 넘겨줍시다. 이게 대법원장 맞습니까? 이따구가 대법원장 맞아요? 예,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한마디조차 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권한을 넘겨주려고 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죠? 당시 관련된 기사가 어느 만큼 나왔느냐?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법원이 간부회의를 소집을 했다. 그래서 그 간부회의에서 관할권을 군사법원으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게 쫙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할 거예요. 조희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해명해야 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조희대 이거 해명 안 하면요. 멱살을 끌고 와서도 두들겨 패서라도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자, 조희대는 이미 여기서부터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적어도 내란에 협조한 거죠. 내란에 협조한 놈도 부하수행죄라 그래가지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희대 처벌 대상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더 말 안 해요. 저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나온 판결들의 주요 판결들의 날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날짜를 분석해보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주 소름 끼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이 기사가 이상하게 나왔네. 자,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있어요. 판결 10만원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네. 오늘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자, 이게 언제적이었다? 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선고가 11월 15일, 위증교사 선고가 11월 25일, 그리고 김혜경 여사 건은 11월 14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순서가 조금 애매해졌네요. 자, 이거 참 PPT를요 읽고 잘 만들어 뒀는데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더 이상하게 됐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11월 15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11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 사건 11월 14일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날짜가 전부 다 11월 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11월 위기설이 나돌 때예요. 이재명 11월 위기설이 나돌자마자 법원에서 딱 이와 같은 11월 위기설을 뒷받침해주는 사건 선고를 쭈루루룩 한 겁니다. 이거 과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우연 안 같거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4일,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11월 25일, 그리고 마침내 계엄 선포는 12월 5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궁지로 몰아가고 이재명을 사실상 그 위기에 빠뜨린 다음에 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요. 아유, 우연이겠지. 좀 찜찜하지만 뭐 대충 뭐 어떻게 보면 우연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12월 5일, 12월 잠깐만 숫자가 영 이상해졌네요. 12월 오늘 이게 제가 조금 정신이 없는지 다 엉터리가 숫자가 다 엉터리가 됐어. 예. 자,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앞두고 마치 짠 것처럼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내려는 사건들 줄줄줄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엄이 선포가 되죠. 자,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이 다음을 보실게요. 조국 혁신당 대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자, 이게 언제냐고요? 자, 이게 12월 12일이죠. 윤석열에 의한 내란 사건이 벌어진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사건에 대한 진압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동안에 대법원은 조국 전 대표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사실상 내란 진압을 방해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화영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있죠. 이것은 12월 29일입니다. 12월 19일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은 12월 19일 역시 내란 사건이 아직 진압이 안 됐을 때요. 여전히 윤석열이 대통령을 그만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대법원에서는 조국을 감옥에 보내고 이화영을 감옥에 보내는 선고를 합니다. 사실 이 무렵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좀 뒤로 미뤄도 됐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한테 징역형 확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내란을 진압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은 너무나도 후다다닥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국도 감옥에 보내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원래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은 11월 달에 선고할 예정이었어요. 11월 달에 선고하려고 그랬는데 12월 달을 몰린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11월 달에 만약에 그 법원이 예정대로 선고를 했다면 11월 13일 날 김혜경 법카 사건 선고, 11월 14일 날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11월 29일 날 11월 19일 날 이화영 선고, 11월 25일 날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조국 확정 판결.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계엄 선포.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저만 의도적으로 보입니까? 자, 계엄 선포가 12월 3일, 조국 대표 징역은 12월 12일, 그리고 이화영 징역은 12월 29일입니다. 앞에 있던 것과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자, 쭉 연결해서 생각을 해,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하면은 좀 찜찜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을 쭉 나열을 해놓고 보면은 아, 이거 의도를 갖고 한 거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자, 여기서 끝났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제 착각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잠시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제가 이거 여기 좀 자료를 독사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두 개의 자료를 앞에 있던 이 자료하고 이 자료를 이 다음 자료를 또 연결시켜서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11월 14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1심, 선거법 1심이 11월 15일. 위증교사 1심이 11월 25일.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그 다음 계엄 선포가 12월 3일인데 그 다음에 조국 대표 징역이 12월 12일, 이화영 징역이 11월 29일. 자, 이거 우연인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연 안 같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만 해도요, 그냥 그러려니, 정말 우연의 일치려니, 생각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게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신이 좀 없네.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사건. 예, 이 사건은 원래 선거법 1심이 11월 15일에 나왔는데 선거법 항소심이 3월 달에 나오죠. 자, 그리고 3월 말에 나온 항소심이 4월 초에 열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사건. 자, 그 사건 우리 한번 되돌아보죠. 선거법 이 사건 아까 11월 14일 날 1심 법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유죄였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됩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가 되죠. 그게 3월 26일입니다. 자, 그런데 무죄 선고가 난 지 하루 만에 검찰은 무죄 선고에 불복해서 상고를 합니다. 그게 3월 27일이에요. 그리고 검찰은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상고 이유서 제출을 예정보다 빨리 합니다. 보통 14일을 주는데 검찰은 이때 14일이 아니라 약 10일 만에 끝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속도를 되게 많이 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상고심은 배당,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 회부, 곧바로 합의기일 진행, 첫 합의기일 진행 이렇게 됩니다. 정말 초고속으로 진행된 상고심이죠. 이게 다 하루 동안에 다 진행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4월 22일 하루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은 어떻게든 간에 빨리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겠다. 아니, 이재명을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가득 들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마침내 4월 29일에 선고 날짜가 지정되고 5월 1일에 선고가 되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던 항소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판결이 나자마자 사건을 바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고등법원은 돌려받자마자 곧바로 다음 날짜를 정해버립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게 연속적으로 주르륵 이어진 겁니다. 12월 달에 대법원이 이화영 부지사와 조국 대표를 감옥에 보내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이런 일이 주르륵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것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재판부, 이 영장전담재판부가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모두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 3명이 수원지법에 있다가 나란히 중앙지법으로 왔고 나란히 이 영장 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4명 중에 3명이 그렇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들의 경력도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남세진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이 판사들을 보면은 기수도 비슷, 출생 연도도 비슷, 임관도 비슷, 재판을 맡은 경력도 비슷, 중앙지법 발령난 날짜도 똑같고 직전 근무지도 똑같습니다. 자, 이정재 부장판사는 연수원 32기고 72년생입니다. 전북 출신이에요. 2008년에 경력법관으로 처음 판사가 됩니다. 경력법관이라는 것은 검사나 변호사 등을 하다가 일정 기간 경력이 쌓였을 때 판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2008년에 원래는 변호사 활동을 했었는데 변호사를 관두고 2008년에 법관이 됩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요,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신진우 판사와 함께 안부수 아태평화협의회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해요. 신진우보다 먼저 대북송금 사건의 유죄를 판결한 사람이 이정재입니다. 그 다음이 박정호 판사인데 박정호 판사는 2003년에 임관을 했고 계속 판사로 임관해 왔습니다. 박정호 판사는요, 김혜경 여사, 아까 보여드렸던 법카, 이제 11월 달에 나왔다는 거,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건, 이 법카 사건 1심 판단을 이 박정호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혜경 여사 이 법카 사건 11월 달에 나온 이 사건 원래는요, 8월 달에 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11월 달에 선고가 났고 때마침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나 위정교사 사건 선고의 날짜와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맡은 사람이 박정호였다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고 시점입니다. 원래는 8월 달에 나올 선고였는데 11월 달로 미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이 11월 달에 몰려 있었는데 거기에 딱 몰려서 맞춰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참 야비하다고 할 수 있고 의도가 빤히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보니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욱 부장판사. 정재욱 부장판사는 연수원 30기인데 임관, 판사가 된 거는 2008년입니다. 이정재 부장판사와 똑같이 경력법관으로 임관을 했어요. 이 사람도 수원지법에 있다가 중앙지법으로 올해 5월 달에 옮겨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재 부장판사와 정재욱 부장판사는 둘 다 2008년에 경력법관으로 판사가 됩니다. 이정재 판사와 박정호 판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김혜경 법카 사건 등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재판을 맡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은 똑같이 올해 5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에 발령이 났고 그 직전에 근무하던 곳은 수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은 것은 공통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이 3사람은 경력이라든지 과거에 맡았던 재판이라든지 중앙지법으로 발령난 시점이라든지 직전 근무지라든지 볼 때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 보낸 겁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이 선고가 12월 5일 내란 직전과 직후에 몰려 있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연히 그렇게 몰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군다나 여기에 조국 전 대표의 확정 판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쭉 놓고 보면은 마치 12월 3일 내란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앞에는 이재명이 죽고 뒤에는 조국이 죽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12월 3일 날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면 조희대가 사법적으로 이재명과 조국을 죽이는,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자, 사법적으로 이재명과 조국을 사법적으로 죽여놓으면은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애나 문상호 정보사령관 같은 애가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백령도에 잡아가다가 물에 빠뜨려 죽인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뭐 수방사 벙커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히 그만 날짜가 겹친 걸까요? 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청구가 되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석연찮은 이유들로 기각이 됩니다. 그 기각시킨 판사들이 다 이 세 사람이에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런 점들을 보면서 조희대가 윤석열의 내란을 사법적으로 서포트해 주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타임라인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됩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거 이유도 되게 황당해요. 특히 김건희의 가장 최측근이라는 김예성 씨, 김건희가 빼돌린 돈, 혹시 김건희가 받을 수 있는 뇌물, 이 뇌물들을 김건희의 뇌물 저수지 역할을 했을 걸로 보이는 김예성 씨, 이 김예성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는 것도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경력을 쭉 봤더니 이런 경력들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경력이나 발령 시점들을 가만히 보면서 조희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구나. 즉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조희대가 일부러 세팅해 놓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12월 3일 내란을 앞두고 하필 이재명 대표 재판 2개, 김혜경 여사 재판 뭉쳐놓았던 조희대. 자, 12월 3일이 끝나고 난 직후 조국 대표, 이화영 부지사,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내는 재판. 이게 이렇게 나란히 있을 수 있나요? 요거랑 이것과 같이, 그 건과 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건하고 같이 한번 엮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진행 절차를 한번 보시죠. 3월 22일 날 선고가 났는데 갑자기 4월 초에 전원합의체 만들어지고, 전원합의체가 만들어진 지 일주일 만에 선고가 나오고, 선고가 나온 직후에 곧바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속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보시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이재명한테 불리한 사건이거나 이재명 주변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민주 진보 세력을 탄압하는 내용이었고, 내란 진압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발목 잡는 사건들이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거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현재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징역 7년형이 선고됐고요.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확정 판결 나는 것도 한번 보시죠.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대선 이틀 뒤 선고, 재판중지법도 공범 재판은 못 멈춰, 이 기사가 났어요. 자, 그리고 얼마 뒤에, 이게 5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선고가 있었고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6월 5일입니다.
5월 29일 이날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 지켜보죠. 여러분, 이거 의도 없이 이게 가능할 걸까요? 계엄 선포 직전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 사건을 한꺼번에 몰아놓은 점, 계엄 선포 직후에 조국 대표를 감옥에 보낸 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난 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사건이 하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줄줄이 진행된 점, 그마저도 기존의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거기에 하필이면 대선 사전 투표가 있는 날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선고 일정이 발표가 되고 대선 이틀 바로 다음 날, 그래서 대통령 취임 선서란 바로 그 다음 날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선고 유죄를 확정시켜 버립니다. 조희대가 의도가 없이 이런 일을 했을 수가 없는 거죠. 일관되게 계엄과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계엄과 내란 세력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려는 세력을 오히려 방해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의도 없이 가능한 걸까요? 자, 제가 이 참 자료를 열심히 모았습니다만 설명하는데 조금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제 진위가 여러분들한테는 다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게 과연 저게 의도 없이 가능한 것일까? 의도라면은 계엄 세력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의도인데, 조희대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사전에 윤석열하고 조희대가 일정한 교감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12월 3일 날 내가 계엄령 선포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이재명이 사법적으로 보내줘. 오케이? 오케이. 자, 내가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할 거니까 그 직후에 조국 감옥에 보내줘. 확정 판결 내줘. 내가 12월 3일 날 내란을 일으킬 거니까 이화영도 빨리 감옥에 보내줘. 자, 이렇게 짜고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교감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된다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일정을 맞추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든 간에 석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항소심 사건을 하필 그렇게 초고속으로 선고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선거날, 투표날 맞춰가지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선고를 한다. 선고한다고 공표를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조희대가 내란을 도와주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면 가능한 행동 아니고요. 조희대가 12월 3일 내란이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라는 걸 몰랐다면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이 아닙니다. 과연 그게 글쎄 우연히 하나라면은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보셨고 저도 봤습니다. 우연히 지금 벌써 4개가 겹쳤습니다. 그렇다면 조희대의 뒤에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참 열심히